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 시행된 고1 9월 학력평가 국어 중에서 문학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훈민가랑 괜찮아 라는 작품이 갈래 복합으로 제시되었었는데요. 훈민가 먼저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가는 작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쉽게 말하면은 백성에게 교훈을 주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시조이고요. 연시조 총 16수로 된 건데 지문에서는 1수, 7수, 8수, 9수, 13수 이렇게 5수가 제시되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교훈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쉬울 거예요. 제1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가없는 은덕을 어찌다 갚사오리. 여기에서 딱 봐도 부모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효도를 권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살았을까, 갚사오리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해서, 그리고 여기는 지급법도 나타나 있죠.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권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연시조는 각각의 수에서 주는 교훈이 다르기 때문에 각 수에서 각기 다른 유교윤리의 실천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각 수에서 어떤 유교윤리가 드러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유교윤리가 드러나는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7수를 볼게요. 내 아들 효경 읽더니 얼마큼 배웠는가. 내 아들 소학은 모래면 마치도다. 어느 때 이 두 글 배워 얻을 것을 보려뇨. 언제 아들이 효경과 소학을 배워서 어진이가 되는 것을 보겠는가. 즉 어진이가 되기 위해서는 효경과 소학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자녀들에게 학문을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 제8수 볼게요. 마을 사람들아 라고선 마을 사람들을 부르고 있네요. 도노법이 나타나 있죠.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스라. 하자스라는 하자꾸나 라는 청유형 어미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뭘 제안하냐면은 옳은 일을 실천하기를 제안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나서 옳지곳 못하면 마소를 갓 고깔 씌워 밥 먹이나 다르랴. 사람이 돼서 옳은 일을 못하면은 말과 소,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한 거죠. 짐승한테 고깔 씌워서 밥 먹이는 거랑 다르지가 않다라고 올바른 행동을 권유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계몽적 성격이 잘 드러나죠. 특히 마을 사람들아 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9수를 볼게요. 팔목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바치리라. 나갈 때 계시거든 막대 들고 붙으리라. 향음주 다 파한 후에 매셔가노라. 쥐신다, 계신다, 뭐 바친다, 매신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이 주체가 웃어른인 거죠. 어른. 어른이 팔목을 쥐시는 일이 있거든 두 손으로 받쳐라. 그리고 어른께서 나갈 때가 계시거든 너는 막대 들고 모셔야 된다. 그리고 향음주가 다 파한 후에는 매셔 가야 한다. 어른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고 있죠.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를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제13수.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가자스라라는 청유형 어미가 또 나왔죠. 내 논 다 매거든. 네 논 좀 메어주마. 내 논을 다 매면은 너의 논을 메어주겠다. 상부상조의 정신이 드러나요. 올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보자스라. 돌아오는 길에 이제 뽕 따다가 누에 먹어보자꾸나. 청유형 어미가 또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교훈적 성격의, 계몽적 성격의 연시조인데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형 어미가 아닌 하자스라 라고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좀 더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13수는 농사일의 성실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유교윤리의 실천 권장이고 평이하고 정감 있는 어휘를 사용해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 아까도 말했듯이 청유어법을 활용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괜찮아라는 수필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골목 안에는 고만고만한 한옥 6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한 집의 아이가 보통 4댓은 됐으므로 골목길 안에만 해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줄잡아 10명이 넘었다. 이 부분에서는 알 수 있는 게 초등학교 때라고선 글쓴이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구체적인 지명이 제시되어 있고 그때만 해도 한옥이 있었고 한 집의 아이가 보통은 4댓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시대적 상황을 추측할 수 있겠죠. 학교가 파할 때쯤 골목은 시끌벅적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방과 후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일 때쯤이면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히셨다. 아이들이 노는 걸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글쓴이는 아이들이 노는 거를 구경만 할 수 있는 거지 직접 끼지는 못한다는 거죠.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집에서 책만 읽지 말고 친구들이랑 어울려라, 구경이라도 해라 라고선 말을 하신 거죠. 딱히 놀이기구가 없던 그때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하고 놀았지만 나는 공기놀이 외에는 그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뒤에 나오는데 왜냐면은 이 글쓴이는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목발을 짚고 있어서 공기놀이는 앉아서 할 수 있는 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골목 안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글쓴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이런 배려 깊은 행동을 한 거죠. 고무줄놀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게 심판을 시키거나 신발 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겼다. 그뿐인가 술래잡기 할 때는 한 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 내가 답답해할까봐 어디에 숨을지 미리 말해주고 숨는 친구들도 있었다. 우리 집은 골목에서 중앙이 아니라 모퉁이 쪽이었는데 내가 앉아있는 계단 앞이 늘 친구들의 놀이 무대였다.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난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친구들이 배려해준 것이었다. 어린 시절 몸이 불편한 글쓴이를 배려한 친구들의 행동이 나타나 있죠. 그 골목길에서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골목을 지나던 깨엇장수가 있었다. 그 아저씨는 가위를 쩔렁이며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있는 나를 흘낏 보고는 그냥 지나쳐갔다. 그러더니 리어카를 두고 다시 돌아와 내게 깨어 2개를 내밀었다. 순간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깨엇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여기서 목발이라는 단어에서 글쓴이의 현재 처지가 단적으로 드러나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깨엇장수 아저씨가 말한 괜찮아라는 말을 듣고선 글쓴이가 괜찮아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마음을 정했대요.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깨엇장수 아저씨의 말이 글쓴이에게 미친 영향이 드러나는 거죠. 이 글은 수필이기 때문에 수필의 전형적인 구조인 경험과 그로 인한 깨달음이 나타나요.
깨어짱수와의 일화를 통해 글쓴이가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 학교 친구를 찾아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 한 번은 가수 김현철이 나와서 초등학교 때 친구를 찾았는데 함께 축구하던 이야기가 나왔다. 그때 김현철이 나서서 말했다고 한다. 괜찮아, 얜 골키퍼 시키면 우리를 함께 놀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친구는 골키퍼를 맡아 함께 축구를 했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김현철의 따뜻한 말과 마음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 골키퍼를 시키자는 친구 역시 뭔가가 있어서 친구들이 안 시키려고 했었던 거겠죠. 여기 중략된 부분이 있는데 중략된 부분에서는 이 친구가 뚱뚱해서 잘 뛰지 못한다고 다른 친구들이 축구팀에 끼워주려고 하지 않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김현철이 골키퍼 시키면 함께 놀 수 있다고 이 친구를 배려한 말을 한 거죠.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외쳤겠죠. 그리고 혼자 남은 문제를 풀다가 결국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문제 푸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골든벨을 울리는 그런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문제를 못 풀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준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라는 말과 관련된 글쓴이의 경험과 다양한 일화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주겠다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다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글쓴이가 생각하는 괜찮아라는 말의 의미 5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모모는 모모의 말, 모모는 모모의 말 이런 식으로 유사한 구조의 어구를 활용해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맘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아, 그래서 괜찮아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괜찮아라는 말의 의미 6번째인 거죠. 여기에서 5번째까지 나왔었고, 괜찮아라는 말에 담긴 다양한 의미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괜찮아라는 말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과거 해상을 하고 있고 다양한 일화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이러한 내용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형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 공통문항인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랑 지문이 한 화면에 나오기 힘드니까 여러분들께서 따로 지문을 보면서 1번 문제의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1번에 적절한 것 답은 1번, 5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하여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학평에 출제된 선지 그대로예요. 이게 적절한 것으로 나왔었는데, 가를 먼저 보면은 제 구수에서 쥐시거든 바치리라, 개시거든 좋으리라 이런 식으로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해서 어른에 대한 공경을 해야 된다라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나에서는 이 부분이었죠. 뭐뭐뭐 용서의 말, 뭐뭐의 뭐뭐의 말 이런 식으로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해서 괜찮아라는 말이 지닌 의미를 드러내고 있어요. 적절하죠? 그리고 5번 볼게요. 타인을 도울 줄 아는 자세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가는 제9수에서 어른에 대한 공경을, 그리고 제13수에서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도와야 한다라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나 역시 타인을 도울 줄 아는 중요성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몸이 불편한 글쓴이를 배려해준 친구들의 일화,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두 작품 모두 타인을 도와야 한다라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번이랑 5번이 적절한 게 돼요. 그 다음에는 또 공통 문제인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묻는 문제인데 지문을 제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억 먼저 볼게요.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스라. 도노법을 통해 행동의 실천을 바라는 대상을 직접 부르고 있지만 명령형이 아니라 청유형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설득하는 느낌이야. 마을 사람들아 라고서 불렀죠. 도노법이죠. 옳은 일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대상을 부르고 있는데, 옳은 일을 해라가 아니라, 즉 명령형이 아니라 청유형을 사용해서 보다 부드럽게 백성을 설득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죠.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나갈 때 계시거든 막대 들고 조츠리라. 나갈 때의 주체는 윗사람이고 조츠리라의 주체는 아랫사람으로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적절하죠? 어른이 나갈 때가 계시면은 너는, 아랫사람인 너는 쫓아가야 한다, 모셔야 한다. 이거는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를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디귿.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그때만 해도 한 집에 아이가 보통 4-5은 됐으므로. 구체적인 지명이 제시되어 현실감이 느껴지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서 시대적 상황을 추측할 수 있어. 이것도 적절하죠. 그 다음에 리을. 그래서 방과 후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일 때쯤이면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히셨다. 아이들이 노는 걸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글쓴이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글쓴이가 놀이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 적절하죠? 어머니는 글쓴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했죠. 왜냐면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서 구경이라도 해라 라고선 방석에 앉아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음.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난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친구들이 놀이에 껴주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글쓴이의 모습을 통해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당당함이 드러나. 친구들은 다리가 불편해 놀이에 참여하기 어려운 글쓴이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줬다고 했어요. 뭐 술래잡기 할 때는 답답해할까봐 어디 숨을지 말해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고, 뭐 심판 역할을 맡게 하기도 했고, 이러한 친구들의 배려가 담긴 행동들 때문에 글쓴이는 놀이에 참여해도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은 거죠. 따라서 친구들이 놀이에 껴주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그런 당당하고 눈치 보지 않는 모습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친구들의 배려 때문에 나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죠. 따라서 5번이 틀린 게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5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투명인간이라는 지문을 볼게요. 이 작품은 소설인데 만수의 삶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제 소설의 길이가 좀 길어요.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출제된 건데 전체 줄거리를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김만수의 조부는 일제의 억압을 피해 산골 깊은 곳에 숨어 살고 김만수의 부친은 지식인이었던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공부 대신 농사일에 전념하며 6남매를 낳고 살아간다. 첫째 아들인 백수는 똑똑하여 서울대에 입학하지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병사한다. 백수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진 가족과 형제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둘째 아들인 만수는 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기술을 배우고 큰딸인 금희는 구로공단에 취직하기 위해 가출을 한다. 대학생이 된 셋째 아들 석수는 공활에 참여했다가 수사기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그들의 수하가 된다. 서울생활 도중 연탄가스 사고로 인해 똑똑하던 둘째 딸은 바보가 되고 자동차 부품 회사에 취직한 만수는 바보가 된 둘째 누나를 돌보며 살아간다. 또한 만수는 종적을 감춘 석수의 아들을 맡아 키우고 막내 여동생의 결혼 자금과 살림집을 마련해주고 식당을 차릴 수 있게 도와준다. 만수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자 만수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공장을 불법 점거하게 되고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큰 빚을 지게 된다. 만수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돈을 벌어 빚을 갚다가 투명인간이 된다. 긴 내용이죠. 만수의 조부까지 나오고 부친까지 나오고 이제 형의 죽음도 나오고 6남매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력평가에 출제된 부분은 바로 만수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자 만수가 회사를 살리기 위한 투쟁을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출제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씨는 명절 앞두고 업자들한테서 들어오는 구두표 같은 상품권은 사양하다 못해 받아서는 자신은 가지지 않고 구두 많이 다른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눠줬다. 그것도 평소에 사람 하나하나를 잘 지켜보지 않으면 힘든 일이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만수 씨의 성격이 드러나네요. 근데 만수 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작품의 주인공은 만수인데 만수가 서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수의 주변 인물이 지금 만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네요. 이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정이 많은, 그리고 관찰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수가.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간접 제시에 해당하고요. 구내식당 아줌마들이나 여직원들 사이에서 만수 씨는 노총각에 사람 좋고 하니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다. 공장 전체 인원 600명 중 여자는 30명도 안 되는데 그중 3분의 1이 구내식당에 있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여자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났다. 만수 씨와 내가 전부터 사귀던 사이고 둘 사이에 아기가 있는데 그 아이를 만수 씨가 키우고 있다는 시기였다. 만수 씨와 내가, 여기서 내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인칭의 서술자인 거죠. 근데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서술상의 특징이 1인칭 서술자가 장면마다 다른 인물로 교체된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는 서술자는 또 달라집니다. 근데 만수랑 나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대요. 둘 사이에 뭐 아기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근데 아까 우리 전체 줄거리를 읽어서 알 수 있듯이 그 만수가 키우고 있는 아기는 일단 만수가 아기를 키우고 있는 건 맞는데 만수가 종적을 감춘 석수의 아들을 맡아 키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상하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라는 게 원래 어처구니 없는 것이지만 해도 너무한다 싶었다. 건드리면 더 커질 것 같아서 아예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섣불리 이제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만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또 남이랑 특히 만수랑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해명을 하기가 조심스러웠겠죠.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신중하게 행동한 거예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기도 전에 소문은 온 공장 안에서 기정사실이 되었다. 이제 소문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부인을 하지 않으니까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맞다고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여자들 모두가 나를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었다. 여직원들은 다 만수를 좋아했는데 소문에 의하면은 나가 만수를 버렸다가 다시 온 여자인 거니까 당연히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지옥이 따로 없었다. 내 칫솔에 새똥이 묻어있기도 하고 면도날이 내가 조리를 담당한 냄비 속에 들어있기도 했다. 이제 나를 향한 여직원들의 괴롭힘이 시작된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만수 씨를 찾아갔다. 원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았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즉 이 질투와 괴롭힘으로 인한 나의 고통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만수 씨를 찾아간 거예요. 이제 붙임표 이 하이픈을 통해서 인물의 발화가 제시됩니다. 이거는 만수가 말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많이 괴로우신 걸 잘 압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의심을 더 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만수도 아니라고 오해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긴 한 거예요. 근데 안 믿은 거죠. 좀 잠잠해질 때까지 다른 데 가 계시면 어떨까요? 제 여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저 사는 동네 중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합니다. 거기를 좀 도와주세요. 월급은 지금보다 많이 드리라 할게요. 부탁합니다. 이제 공장에서 나가 만수와의 관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자 만수는 당연히 미안하겠죠. 그래서 만수는 나에게 공장을 그만두고 여동생 분식집에서 근무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월급도 더 많이 준다고 하고. 만수 씨는 그렇게 말했다. 오래도록 생각했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다. 사실 나는 만수 씨를 좋아했다. 만수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하고 있었다. 나도 다른 여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만수를 좋아하고 있었네요. 오빠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주방을 맡기라고 했을 때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여기서 서술자가 교체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오빠는 만수겠고 그 여자는 이 앞에 서술자인 나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의 서술자는 만수의 여동생이 되겠죠. 튀김, 어묵, 떡볶이 같은 아이들 주전부리 음식 파는 가게 크기라는 게 어른 3사람만 서 있어도 꽉 차는데 어떻게 사람을 더 들이라는 것인가. 칼과 도마, 싱크대는 여자들한테는 양보할 수 없는 고유 영역 같은 것인데 하루아침에 물러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만수의 여동생은 오빠가 데려온 여자에 대해서 당연히 처음부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주방을 맡기라고 하고 이제 월급도 더 줘야 되잖아요. 떡볶이나 어묵에 무슨 솜씨를 부릴 일이 있는가. 어린 학생들 코 묻은 돈 받아서 월급을 주고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 내가 거기까지 얘기했을 때 오빠가 점퍼 안주머니에서 적금 통장을 꺼내놓았다. 그동안 나온 월급을 모은 것이라며 건물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가게를 키워가지고 제대로 된 식당을 해보자고 했다. 만수의 적금 통장은 만수가 가족과 동료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희생하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소재입니다. 자기의 월급을 모은 통장을 동생을 위해서 이제 내놓는 거잖아요. 가게를 더 분식집에서 키워보자고. 이제까지 무슨 생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원망스러웠고 그다지 고맙지도 않았다. 근데 여동생은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아니 적금 통장 있으면 진작에 도와줬을 것이지 이제 와서 왜 주는 거고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 때문에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다음 이제 중략 줄거리를 볼게요. 구내 식당에서 일하던 여자의 음식 솜씨 덕분에 새로 차린 기사 식당은 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IMF 이후 공장을 되살리려는 투쟁에 여자가 참여하면서 식당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이에 여동생의 남편이 만수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만수의 말대로 분식집에서 이제 가게를 키워서 기사 식당을 새로 차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IMF라는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네요. IMF 때문에 이제 공장이 부도가 났나 봐요. 그래서 공장을 되살리려는 투쟁에 여자가 참여하면서 당연히 이제 요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기사식당 운영에 차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만수 여동생의 남편이 이제 말합니다. 아니 형님 다니던 회사가 형님이 게으르고 일 안 해서 망한 겁니까? 망해도 그렇지 자본가라는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 놈들이 형님네처럼 아무것도 없이 나갔겠냐고요. 지금도 홍콩이나 하와이 해변 같은 데서 가서 빼돌린 돈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처남이 착하다는 건 인정한다. 성실하기도 했다. 여기서 처남이 바로 만수인 거죠. 서술자가 만수 여동생의 남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수가 착하다, 성실하다 라고서 만수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틀렸다. 같이 해야 할 일은 같이 열심히 하겠지만 싸울 일은 싸워서 해결해야 하지 않는가. 또 싸울 때도 상대를 제대로 골라서 싸워야지 제 편, 제 식구에게 피해를 입혀가며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하는 건 나부터 용납할 수 없었다. 그냥 놔두니까 처남은 계속 주절주절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즉 만수가 하고 있는 이 투쟁이 제 식구에게 피해를 입히는 투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사식당 운영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수가 말합니다. 우리 어릴 때 굶기를 밥 먹듯 하던 때를 생각해봐. 나는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 내 팔자가 그런 걸 뭐. 또 원망해서 뭐해? 라고서 되게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되게 낙천적인 성격인가 봐요. 그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냐고. 부도 내고 싶어 부도 내는 회사가 어딨겠어.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만 소박하게 보통 사람 나름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네 라고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삶의 방식, 자신이 원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되게 검소한 성격인가 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선 여동생의 남편은 그런 건 내 알바가 아니었다. 나부터 살 길을 찾아야 했다. 라고서 말을 해요. 기사식당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우선 해결해서 자신의 살 길을 찾고자 하는 현실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지금 저 주방에 있는 아줌마하고는 무슨 사이인 겁니까? 주방에 있는 아줌마가 바로 이 앞에 나왔던 서술자 나인 거죠. 진주씨? 우리는 같이 싸우고 있어. 투쟁. 이제 그 여자가 이름이 진주라는 게 밝혀졌네요. 뭐 때문에 투쟁하는데요? 누구를 상대로요? 우리가 공장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보면 사장님이 투자자를 데리고 오실 거야. 그럼 회사 주식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채권단에게 빚도 갚고 공장이 다시 돌아가는 거지. 우리는 희망이 있어. 희망 때문에 싸우는 거야. 라고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공장이 언젠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민이 엄마가 저 아줌마하고 앞으로 어쩔 거냐고 자꾸 그러는데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수민이 엄마가 바로 만수의 여동생이겠죠. 그리고 저 아줌마가 진주씨에 해당하는 거고 진주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만수는 지금처럼 일이 있으면 투쟁 현장에 가서 밥도 해주고 옛날 회사 사람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같이 가고 끝나면 여기 와서 바쁠 때 음식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고 하면 되지 라고서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을 하고 있죠. 진주랑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묻는 질문에 진주를 옹호하는 듯한 그리고 이제 기사식당 운영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만수랑 만수 여동생 남편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만수 여동생 남편이 말해요. 우리 식당 하루 24시간 돌아가는 데입니다. 누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일했다 말았다 하고 월급은 사장보다 더 챙겨가고 누구는 하루 24시간 꼬박 일하고 있는데 수민이 엄마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렇다고 형님이 돈이나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수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식당 운영에 따라서 이제 수익금 배분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진주 씨는 일을 했다 안 했다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가져간다 이거죠. 집도 그렇지요. 지금 애들 자꾸 크니까 교육 문제도 그렇고 집을 옮겨야 되고 하는데 돈 생기는 데는 기사식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형님이 다 통장에 집어넣고 꼭 움켜쥐고 있다고. 아니 그건 아닌데 여기 재료비하고 인건비, 월세 제하고 나서 또 우리 공장에서 같이 투쟁하는 식구들 먹고 자고 각자 가족이 있으니까 최소한 앞가림을 해야 하고 그러느라고 다 썼지. 우리 공장 때문에 소송도 걸려있고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말이지. 내가 뭘 쥐고 있겠어. 내가 장부에 다 기록해놨어. 이 부분을 통해서 공장을 되살리려는 투쟁에 만수가 개인의 돈, 즉 사비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투쟁하는 식구들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장 때문에 걸린 그런 소송에 대한 비용도 다 지불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희생적인 태도가 드러나죠. 그리고 장부에 다 기록해놨다는 것을 통해서 꼼꼼한 성격임을 알 수 있고요. 이 말을 듣자 어처구니가 없었다. 당연히 어처구니 없을 수밖에 없죠. 공장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다 쓰는데 만수 여동생 남편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죠.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도 만수가 기사식당에서 번 돈을 가족이 아닌 공장에서 같이 투쟁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가 막혀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좁아 터진 집 안에서 열대야가 기상 관측일에 신기록을 내고 있는 한여름에 온몸에 땀띠가 나서 잠을 못 자고 울고 아내는 손이 불어 터지도록 설거지하고 이래서 번 돈을 엉뚱한 데 쳐 넣어왔단 말이었다. 이제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죠. 완전 한여름인 거예요. 근데 땀띠가 나서 잠을 못 자고 울고 이러고 있대요. 되게 힘든 처지인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공장에 넣고 있었다는 게 당연히 어처구니가 없겠죠. 이렇게 지문이 끝납니다. 이 지문은 주제를 보면 산업화 과정에서 우직하게 살아온 인물이 겪게 되는 비극적인 삶의 모습이 주제가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만수인 거죠. 만수의 삶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아까도 말했듯이 1인칭 서술자가 장면마다 교체되는 것이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변형 문제 중에서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구내 식당이고 B는 분식집이고 C는 기사식당입니다. 3번 문제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3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럼 1번부터 볼게요. A에서 일어난 사건은 특정 인물이 B로 이동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A. 구내식당에서 진주는 만수와의 소문으로 인해서 이제 여자들에게 괴롭힘을 받게 되죠. 이에 대해서 만수는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서 진주에게 구내식당 대신 분식집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게 되고 진주는 이를 승낙하여 분식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내식당에서 일어난 사건은 진주가 구내식당에서 분식집으로 가게 되는 계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죠. 2번. A에서 인물 간 유대감은 C에서도 유지된다. 진주가 구내식당에서 일했을 때에도 진주와 만수는 공장이라는 직장을 통해서 유대감 그리고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죠. 이후 진주가 구내식당을 그만두고 기사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진주와 만수는 공장을 되살리려는 투쟁을 위해서 유대감과 소속감을 지닙니다. 따라서 유대감과 소속감 유지된다 할 수 있고요. 3번. B에서의 인물 간의 갈등은 C에서 해소된다. B에서 분식집에서 진주가 주방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만수랑 만수 여동생이 갈등하고 있죠. 진주에 대한 여동생의 반감은 기사 식당에서도 유지되고 있어요. 따라서 갈등이 해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C. 기사 식당에 대해서는 만수와 만수 여동생이 남편이 식당 운영 그리고 수익금 배분과 관련하여 갈등을 맺고 있는 게 주된 갈등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4번. B, C와 관련된 갈등은 특정 인물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거는 학력평가에 출제됐던 선지인데 분식집에서 즉 B에서 진주에게 주방을 맡기라고 말하며 진주에게 선의를 베풀고자 하는 만수의 태도로 인해서 만수랑 만수 여동생이 갈등하게 되죠. 그리고 기사식당 C에서는 진주와 어떤 관계인지 진주와 앞으로 어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진주를 옹호하는 만수의 태도로 인해 만수와 만수 여동생의 남편이 갈등합니다. 따라서 이 관련된 갈등은 특정 인물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즉, 만수가 진주를 대하는 태도가 원인으로 작용해서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말을 되게 어렵게 해놨죠. 4번 적절하고요. 5번 B에서 C로 확장은 특정 인물의 경제적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분식집에서 기사식당으로 가게를 새로 차리게 된 것은 만수가 여동생에게 적금 통장을 주며 가게를 키워보자고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수의 적금 통장이 없었다면 계속 분식집을 하고 있었겠죠. 기사식당으로 확장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3번의 답은 3번이었고, 다음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8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A의 서술자가 만수에게 할 말로 적절한 것은 A는 이제 만수랑 만수 여동생 남편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8번 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8번에 적절한 것 답은 4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형님은 역시 공장 사람들을 위해 투쟁하실 줄 알았습니다. 가재는 개편, 이 뜻은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주기 쉬움을 이르는 말이에요. 만수 여동생의 남편이 만수가 공장 사람들을 위해 투쟁할 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 속담을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재는 개편인데, 즉 우리가 피부치인데 왜 우리를 안 도와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2번 등잔 밑이 어둡다던데 형님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지 못하시는군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다 알고 계시죠?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 만수 여동생의 남편이 만수가 눈앞의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형님만 믿고 기사식당을 차렸는데 기사식당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니요.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도 잘 알고 계시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던 사람에게 어처구니 없이 배신을 당하거나 아무 염려 없이 꼭 이루어질 거라 굳게 믿고 있던 일을 그르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수가 기사식당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팔은 안으로 굽는다던데 형님은 아닌가 봅니다. 형님은 수민이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쏠리는 게 일반적이라는 말이에요. 즉 내 동생이 있고 내 동생이 친구가 싸우고 있어. 그럼 당연히 내 동생을 옹호하게 되겠죠.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내 동생이니까. 근데 만수는 아닌 것 같다. 어떻게 가족이 우선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죠. 형님은 수민이 엄마 당신의 여동생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장 사람을 너무 생각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4번이 만수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합니다. 그 다음 5번 제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굴 돕습니까? 형님은 우리 가족이나 공장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형님 스스로에게 좀 신경을 쓰세요. 제 코가 석자는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만수 여동생네 가족과 만수 모두 어려운 처지에 있으므로 제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굴 돕습니까? 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수 여동생 남편이 만수에게 우리 가족이랑 공장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를 신경 쓰라고 말하고 있진 않죠. 따라서 이 뒤에가 틀렸습니다. 8번에 적절한 것은 4번이었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 숙향전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숙향전 지문 분석 먼저 볼게요. 우선 숙향전은 여러분들이 작품명을 많이 들어봤을 수 있어요.
숙향과 이선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 다른 고전 소설들이 많이 그렇듯이 고난을 극복한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강 소설에 해당해요. 천상에서 살다가 이제 지상으로 내려온, 보통 죄를 지어서 지상으로 내려오죠. 이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숙향이 선녀들에게 말하기를 천상에서 내가 죄지른 죄가 매우 크도다. 그러나 내가 인간 세상에서 겪은 고초 가운데 부모와 헤어진 일과 장승상 댁에서 악명을 입은 일이 더욱 만극하니 차라리 죽어서 모르고자 하노라. 이 부분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죠. 숙향이 원래 천상계 인물이었으나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온 거죠. 적강소설임이 드러납니다. 하니 그 선녀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조금도 염려하지 마소서. 그 모든 것이 이미 천상에서 마련하신 일이니 다시 고칠 길이 없나이다.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숙향의 모든 운명은 천상에서 준비한 거다. 고칠 수는 없다. 숙향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낭자의 부모도 전생에 지은 죄로 낭자를 잃고 간장을 썩이며 고행을 겪게 한 것이니 어찌 한탄하리오. 장승상 댁에서도 10년만 머물도록 정한 것이니 그것도 한탄할 일이 아니옵니다. 또한 항하께서 사양이 낭자를 모함한 것을 아시고 이미 상제께 아래어 벼락을 치게 했으며 장승상 부부와 모든 종들도 다 낭자가 억울한 처지인 줄 알고 있나이다. 그리하여 승상께서 종을 이 물가에 보내어 낭자를 찾아 모셔오도록 명했으나 종이 낭자를 못 찾고 돌아갔으니 그것도 염려하지 마소서. 그러나 앞으로도 2번이나 죽을 액이 남아있으니 낭자께서는 부디 조심하소서라고 선녀가 말했어요. 이 부분에서도 숙향의 운명은 다 정해져 있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2번이나 죽을 액이 남아있다. 이것도 이미 정해진 운명인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액이냐고 묻자 선녀가 대답합니다.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고 또 낙양 옥중에 가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옵니다. 그런 후에야 태을선군을 만나 영화를 누릴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소서. 이게 2번의 액이 남아있는 죽을 액이고 그 액이 다 끝나면은 이제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에 숙향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미 지나간 고행도 생각하면 천지가 망극하거늘 이제 남은 2 액을 어떻게 견디리오. 장승상 부인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내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아신다고 하니 도로 그리 가서 2 액을 면할까 하노라. 나는 그럼 장승상 댁으로, 날 돌봐준 장승상 댁으로 가서 나 이 2 액을 피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니까 선녀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하늘이 벌써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낭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랑 관련된 사자성어 인명제천이죠. 사람의 목숨이 하늘의 뜻에 달렸다는 거. 이제 낭자께서는 비록 돌로 만든 갓을 쓰고 무쇠 두멍에 들어가는 액일지라도 어찌 그 액을 면할 수 있겠나이까. 장승상 댁과의 인연은 10년뿐이요. 거기 계시면 태을선군이 사는 곳과는 3365리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군을 쉽게 만날 수도 없나이다. 또한 선군이 아니면 낭자의 힘으로는 결코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리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서 장승상 댁에서는 10년만 머물도록 하늘이 정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다. 거기에 가면은 너는 이제 태을선군도 못 만나고 그 부모님도 못 만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숙향이 이 말을 듣고 탄식하며 묻기를 선군이 인간 세상에 왔다니 이름이 무엇이라 하는가 하니 선녀가 대답합니다. 선군 역시 숙향과 마찬가지로 천상계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인물인 거죠. 예전에 항하의 말씀을 듣자오니 이름은 선이요 자는 태을이며 낙양 땅 이위공의 아들이 되어 천하의 부귀공명을 누리리라 하시더이다. 그러자 이제 숙향이 말해요. 똑같은 일로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귀양 왔다고 했는데 나는 어찌 이렇듯 고행을 겪게 하고 선군은 호화롭게 지내게 했는고. 이 부분을 통해서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숙향과 이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일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상에서의 삶이 다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천상에 계실 때 낭자께서 먼저 선군을 희롱했기에 낭자의 죄가 더 무겁나이다. 선군은 상제께서 가장 사랑하시어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으나 항하께서 선군도 벌을 주어야 한다고 요청한 까닭에 상제께서 마지못해 선군을 인간 세상에 귀양 보냈나이다. 그러나 상제께서는 선군을 너무 사랑하시어 인간 세상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나이다. 라고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즉 낭자의 죄가 더 크고 선군은 상제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군은 호화롭게 지내게 했다는 거죠. 중략 부분 줄거리 볼게요. 숙향은 온갖 시련을 겪지만 이선을 만나 부부의 면을 맺는다. 이선이 선군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고전 소설은 한 인물을 지칭하는 단어가 다르게 나타나요. 여기에서는 태을선군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그냥 선군이라고도 나오고, 이선이라고 나오고, 그 뒤에서는 또 병부상서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인물을 지칭하는 단어에 표시를 한 다음에 A에서 이 중 지칭하는 인물이 다른 것은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죠.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황태우가 병이 들자 이선은 선약을 구하기 위해 떠납니다. 구약 모티프가 드러나네요. 약을 구하러 떠나는 여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병부상서가 즉 이선이죠. 용왕께 살해한 후 선관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물가로 나오니 용자가 벌써 붉은 조롱박 하나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상서가 용자와 함께 그 박을 타고 가니 노를 젓지 않는데도 화살처럼 빠르게 바다 위를 떠갔다. 이거는 비현실적 요소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요소가 나타나네요. 얼마쯤 가다가 용자가 상서에게 말했다. 저 혼자 가면 아무데도 걸릴 것이 없이 쉽게 갈 수 있사오나 여러 신령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 사람은 마음대로 선계에 들어갈 수 없나이다. 지금 상공께서는 인간 세상에 내려와 진객이 되었사오니 어디를 가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소서. 가는 곳마다 영왕께서 주신 공문을 보여주고 가겠나이다. 용자가 상서한테 말하는 부분이에요. 상서가 아까 이선이었죠. 상공도 이선을 가리키는 거고 진객도 이선이에요. 다. 용자는 혼자 가면은 그냥 아무 데나 갈 수 있는데 지금 이선은 천상계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천상계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간 인간 세상 인물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 인물이어서 지금 선계를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 너는 나랑 같이 가야 되고 이 공문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이선이 선계를 지나기 위해 필요한 거죠. 용왕이 준 공문. 이에 상서가 묻기를 수궁에서는 용왕이 으뜸이라 바로 수로로 가면 쉬울 터인데 어찌하여 번거롭게 육지에 있는 나라들을 거쳐가려 하는가 하니 용자가 대답했다. 수로로 곧장 가면 얼마나 좋겠나이까. 용자도 수로로 가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인 것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상제께서 그것을 아시게 되면 용궁에 큰 변이 일어나고 각 지경을 맡은 신령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옵니다. 번거롭더라도 여러 나라를 지나면서 공문을 보여주고 가야만 하나이다. 라고서 이렇게 가정적 상황을 제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상서와 용자가 한 나라에 이르렀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회회국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똑바로 걷지 못하고 개처럼 옆으로 다녔으며 왕의 이름이 경성이었다. 용자가 물가에 배를 대고 혼자 들어가 왕에게 공문을 드리니 왕이 공문을 보고 물었다. 함께 가는 사람이 태을성인가? 태을성이 바로 이선의 천상계 이름이죠. 용자가 그러하옵니다 라고 대답하자 왕이 즉시 공문의 날인의 용자에게 돌려줬대요. 즉 이 왕은 천상의 태을성을 아는 인물이겠죠.
태율성이라고 하자마자 바로 공문에 날인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게다가 왕이 용자와 함께 물가로 나와 상서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대요. 근데 상서는 그 왕이 누군지 몰라서 공경하기만 하더라. 이 회회국의 왕인 경성은 천상계 존재인 태율성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자가 왕에게 하직 인사를 올린 후 상서를 모시고 또 한나라에 가니 그곳은 한밀국이었다. 회회국이 나오고 한밀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국도 나와요. 그래서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화식은 먹지 않고 꿀만 먹고 살며 왕의 이름은 필성이었다. 용자가 공문을 드리니 왕이 보고 말하기를 그대가 태율성을 모시고 가는데 이 앞이 제일 험하니 조심하라 하고 날인한 후 공문을 돌려주었다. 이 한밀국의 왕도 회회국의 왕과 마찬가지로 태율성에게 호의적인 인물이에요. 용자한테 너 지금 태율성 모시고 가고 있잖아. 근데 이 앞에 조심해야 돼. 라고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험한 곳, 험한 곳, 유리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중국 사람과 비슷했으나 생선처럼 비린 것을 먹지 않았으며 왕의 이름은 기성이었다. 용자가 왕에게 공문을 드리니 왕이 화를 내며 묻기를 지금 앞에 나왔던 두 왕과 반응이 완전 다르죠.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네요. 비교하는. 선계는 인간 세상과 다른데 어떻게 진객이 마음대로 이곳에 들어왔는가? 라고선 공문을 본 척도 하지 않았대요. 회회국, 한밀국의 왕과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러자 이제 용자가 사정하면서 말해요. 태율성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중국의 병부 상서가 되었는데 황제의 명을 받들어 봉래산의 개연초를 얻으러 가다가 우리 용국에 왔나이다. 그리하여 소자가 모시고 가는 길이 오니 저의 낯을 보아 허락해 주소서라고선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통과시켜 주겠지만 다시는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지 말라 하고서 마지못해 날인하고 공문을 돌려주었대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선의 최종 목적지는 봉래산인 거죠. 봉래산의 개연초, 이게 선약인 거예요. 봉래산의 개연초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나라를 거쳐가고 있는 거고, 용자의 간곡한 청에 유리국의 왕은 용자와 이 선의 통과를 허락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문 끝이에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 줄거리도 길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변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순히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용자는 상서에게 용왕에게 공문을 받아오라고 하였다. 용자가 상서한테 용왕한테 공문을 받아오시오 라고 말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죠. 그냥 공문은 가지고 있는 걸로 나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죠. 공문 보여주고 갈 거다 라고 말하고 있을 뿐 공문 받아와야 한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용자는 상서가 원하는 곳까지 혼자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아니죠. 용자는 상서에게 인간 세상 사람은 마음대로 선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너는 혼자 갈 수 없다. 나랑 같이 가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공문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잖아요. 2번 적절하지 않아요. 3번, 장승상은 사양이 숙향을 모함한 사실을 알았지만 숙향을 찾지 않았다. 장승상 댁은
숙향이 모함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숙향이 내게 잘못이 없다는 걸 아신다고 하니 나 도로 그리 갈래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앞에는 적절하지만 숙향을 찾지 않았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죠. 승상께서 종을 이 물가에 보내어 낭자를 찾아 모셔오도록 명했으나 라고 하고 있잖아요. 숙향을 찾았어요. 따라서 찾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경성과 필성은 태을성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성과 필성. 경성은 회회국의 왕이고 필성은 한밀국의 왕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두 왕은 태을성을 보고선 뭐 반갑게 인사도 하고 앞에 조심하라고 하고 바로 날인을 해줬어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죠. 이 뒤에 나오는 유리국의 왕과 달리. 4번 적절하죠. 5번. 선녀는 숙향에게 갈대밭과 낙양 옥중에서 치르게 될 고행을 꼭 피할 것을 당부하였다. 선녀는 남아있는 두 죽을 액을 말해주죠. 이 부분이죠. 근데 하늘이 벌써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낭자 마음대로 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숙향이 치르게 될 고행은 하늘이 정한 일이라고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선녀가 숙향에게 앞으로 치르게 될 고행을 꼭 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적절하지 않고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변형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기역은 회회국, 니은은 복례산, 디귿은 용궁입니다. 이것도 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이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5번입니다. 이것도 1번부터 볼게요. 기역은 천상계 존재인 태을성을 아는 왕이 지키는 곳으로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다. 회회국 나온 부분 보면은 똑바로 걷지 못하고 개처럼 옆으로 다녔으며, 그리고 함께 가는 사람이 태을성인가 하고선 인사해줬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회회국은 천상계 존재인 태을성을 아는 왕이 지키는 나라이고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인 거 적절합니다. 2번. 기역은 니은을 향하기 위해 거친 곳으로 용왕의 조력을 위해 통과한 곳이다. 이선의 최종 목적지는 복례산이죠. 복례산을 가기 위해서 회회국을 거친 거예요. 회의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거쳤죠. 용왕의 조력, 즉 용왕의 공문을 가지고 통과를 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적절해요. 3번. 디귿은 상제의 권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간이다. 이거는 학력평가에 출제된 선지 그대로인데요. 용궁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상제께서 그것을 아시게 되면 용궁에 큰 변이 일어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용궁은 상제의 권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간이다 라는 거죠. 이것도 좀 말을 어렵게 해놨지만 3번 적절합니다. 그 다음 4번. 기역과 니은은 인간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공간이다. 회회국과 복례산 다 선계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아까 용자가 말했듯이 나 혼자 가면은 아무 데나 갈 수 있는데 지금 너가 있어가지고 인간 세상 사람은 자유롭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넌 나랑 같이 공문을 가지고 가야 돼 라고 말하잖아요.
즉 인간 세상 사람인 상서는 기역과 니은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죠. 반면 용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요. 4번 적절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니은은 상서의 최종 목적지로 이곳을 향하기 위해서는 수로로 곧장 가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인 공간이다. 니은이 상서의 최종 목적지인 것은 맞아요. 근데 수로로 곧장 가면 얼마나 좋겠나이까. 그러나 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가는 게 좋다라고 용자가 말하고 있죠. 니은으로 향하기 위해서 수로로 곧장 가는 것이 가장 빠를 수는 있어요. 시간으로만 따지면. 근데 쉽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곧장 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따라서 이 말이 틀렸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마지막 광야랑 울타리 밖이라는 현대시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 변형 문제뿐만 아니라 숙향전에 학력평가에 수록된 지문 외의 문제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광야 지문 먼저 보도록 할게요. 광야랑 울타리 밖은 공교롭게도 고1 국어 천재박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우리 학교 교과서가 천재박이다, 이 작품을 배웠다 하는 학생들은 엄청 유리하게 풀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광야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울타리 밖은 조금 생소했을지 몰라도. 그럼 광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광야는 이육사의 작품이죠. 따라서 의지적, 저항적인 성격을 지니는 시입니다. 주제 먼저 보면 민족사에 대한 전망과 현실 극복 의지입니다. 그러면 1년부터 볼게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까마득한 날은 과거, 태초의 시간을 의미하겠죠. 하늘이 처음 열렸대요. 그러니까 태초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광야가 탄생했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들렸으랴. 천지개벽한 적막한 순간에 생명이 기척이 들렸겠느냐라는 거예요. 태초의 정적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장엄한 순간을 드러내고 있어요. 신성성이 드러나죠. 그리고 서리적 표현을 활용해서 원시성을 지닌 태초의 광야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초의 광야를 시간적 신성성을 드러내고 있고, 이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산맥이 바다를 사랑해서 달렸을 때도 이 광야까지 침범하진 못했다. 산맥을 의인화하고 있죠. 산맥의 형성 과정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산맥의 행위를 추측해서, 리라라는 추측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추측해서 광야의 신성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광야, 민족의 터전으로 침범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신성 불가침의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국토와 민족의 역사가 지닌 신성성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의 공간을 침범한 일제의 부당함을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에서는 시간적 신성성을 드러냈다면 2년에서는 공간적 신성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년.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여기서 광음은 햇빛과 그늘, 즉 낮과 밤이라는 뜻으로 시간이나 세월을 이르는 말입니다. 끊임없는 시간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진대요. 계절이 피고 지고 꽃처럼 표현하고 있죠. 시간의 흐름을
반복되는 꽃의 개화와 낙화로 표현하고 있는 데서 추상적인 개념의 구체화가 드러납니다. 추상적인 시간을 꽃에 비유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거죠. 이 부분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출제되겠죠. 그리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여기서 큰 강물은 역사, 문명을 의미합니다. 문명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렇게 광야의 형성 과정을 1년에서 3년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사연 보면은 지금이라고 나오네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큰 특징인데요. 앞에서는 과거였고 이제 사연은 지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현재에 해당합니다. 광야가 탄생한 과거에서 고난과 시련의 상황에 있는 현재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지금 눈 내리고 지금 상황이 눈이 내린대요. 눈은 부정적인 시어로 많이 쓰이죠. 겨울, 고난과 시련의 상황이자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상징합니다. 지금 암담한 현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매화향기가 홀로 아득하대요. 매화향기는 유교 전통에서 고결한 선비를 상징하죠. 시조 같은 거에서도 매화는 보통 충절, 지조, 절개 이런 거를 상징하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입니다. 봄의 기운, 희망을 의미하고 암담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조국 광복의 고매한 의지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내 여기서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명령형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가난한 노래의 씨는 현실 극복 의지를 의미해요. 화자는 현실을 극복하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는 자기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미래의 결실을 위해 고난 중에 씨를 뿌리겠다는 거죠. 이 사연에서는 암담한 현재 상황과 이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오연이에요. 다시 천고의 뒤에, 천고는 아주 오랜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세월 뒤에니까 미래에 해당하죠. 지금 시간의 흐름이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선지에 출제될 수 있겠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제 미래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광야에서 노래를 목 놓아 부르게 할 거다. 그렇다면은 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이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의 이상을 실현해줄 사람인 거죠. 아니면 미래 역사의 주인공인 후손일 수도 있고 어쨌든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은 이 광야에서 노래를 목 놓아 부르게 할 거래요. 그런데 이 노래는 사연에서 나왔던 노래의 씨가 결실을 맺은 노래인 거죠. 씨앗을 뿌린 거잖아요. 나중에 천고의 뒤에는 이제 결실을 맺어서 노래가 됐겠죠. 그 노래를 목 놓아 부르게 하겠다라고서 우리 민족이 독립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드러내고 있죠. 오연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한 확신이 드러났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가장 큰 특징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독백적 어조를 취하고 있다는 거, 어라, 리라 등의 여러 어미를 활용한 종결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울타리박 볼게요. 여러분들 이 작품이 생소할 수 있는데 먼저 핵심 정리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재는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고요. 주제는 천연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소망,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습니다. 이해와 감상도 읽어볼게요.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고향의 소녀와 소년, 들길의 풍경과 길을 따라 흐르는 물을 묘사하여 그 천연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이 시는 울타리의 안과 밖, 인간과 자연이 모두 천연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을 노래함으로써 시적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여기서 천연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시어예요. 왜냐하면은 이 3년에서 천연희라고 나와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천연희는 친절하게도 이렇게 뜻을 제시해주고 있네요. 생긴 그대로 조금도 꾸밈이 없이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1년부터 같이 볼게요.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시각적 이미지, 직유법이 사용됐다는 거죠.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 그리고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고향의 모습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가치가 지금 소년과 가치라고 같은 행에 제시된 게 아니라 행가리로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가치가 소년과 같이, 소년처럼 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소년, 소녀와 함께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해석에 따라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의 수식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처럼으로 풀이할 경우 낯이 설다, 사랑스럽다는 고향의 소년, 소녀, 들끼리 공유하는 속성이 되고 함께로 풀이할 경우에는 낯이 설다, 사랑스럽다는 들길만 수식하는 속성이 됩니다. 가치가 지금 행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들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사랑스러운이라고. 들길에 대한 화자의 애정어린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천연히. 여기까지 이어지네요. 우선 여기서 아지랑이, 태양, 물, 제비, 그리고 앞에 나왔던 들길, 이런 거는 자연과 관련된 향토적인 시어예요. 반면 소녀, 소년, 그리고 뒤에 나올 뭐 울타리나 마을 이런 거는 인간의 모습과 관련된 시어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표시를 하고 기억에서 미음 중 성격이 이질적인 것은 이런 발문으로 시어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죠. 아지랑이가 피듯, 뭐 물이 흐르듯, 그렇게 라고 말하고 있죠. 뭐뭐듯, 그렇게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반복되는 시어를 의도적으로 행가리하여 배열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혼자 지금 3행에 뒀잖아요. 그쵸? 여기에 같이 두지 않고 그렇게 천연이 2연과 3년이 이어집니다. 이 천연이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시의 주제어에 해당해요. 중요한 시어입니다. 하나의 시어로 지금 한 연을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간과 자연의 모습이 담긴 1, 2연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담긴 4연. 4연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담겼고 이거는 인간의 모습,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의미의 상관성을 보여줍니다. 이 천연이는 앞뒤 연에 제시된 여러 가지 소재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속성에 해당해요. 시상을 집약하고 주제를 함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자는 아까
미리 주제랑 이런 거 봤듯이 천연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아름다운 세계에 대해 소망하고 있죠. 그리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 이연과 연결되어 인위적이지 않은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천연이라는 이 세 글자 되게 짧지만 엄청 설명이 많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연 볼게요.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여기서 울타리는 인간의 모습과 관련된 시어이고 화초는 자연의 모습과 관련된 시어, 그리고 마을은 인간의 모습과 관련된 시어입니다. 근데 울타리 안에만 심는 게 아니라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데요. 이거는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천연한 행동,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즉 화자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이 부분에서 특히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왜냐하면 천연한 마을이라 자연이 더 오래 많이 머무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잔광 그리고 별도 자연의 모습과 관련된 시어겠죠. 이렇게 사연으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사연에서는 천연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을과 자연의 조화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이건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변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풀어볼게요. 두 작품의 공통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 화면에 나오게 제시했으니까 한번 4번 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4번) 풀어보셨나요? 4번의 답은 1번입니다. 가는 민족의 독립을 소망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는 천연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아름다운 세계를 소망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죠. 따라서 둘 다 화자가 소망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번도 볼게요. 단호한 어조로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죠. 그 다음 3번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공간의 이동을 나타내고 있다. 가, 나 모두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통해서 공간의 이동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 4번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일단 자연물의 인격 부여하는 거 의인화죠. 의인화는 가에서 이 부분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나에서는 아예 의인화가 나타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현실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눈, 매화향기라는 대조적인 시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서도 소녀, 소년, 울타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과 관련된 시어, 그리고 들길, 아지랑이, 태양과 같은 자연의 모습과 관련된 시어가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가나 모두 대조적 관계를 지닌 시어가 있다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현실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 1번이 됩니다. 그러면 5번도 같이 풀어볼게요. 5번도 여러분들 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같이 천천히 볼게요. 기억, 지금 눈 날이고 과거에서 현재로의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으며 현재의 상황이 암담하고 부정적임을 나타내는 곳. 맞죠? 가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어요. 1, 3년에서는 과거, 광야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4연에서는 지금이라는 시호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고 이제 5연에서는 천고의 뒤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를 나타내죠. 따라서 과거에서 현재로의 시간의 흐름 알 수 있고 눈이 내리는 상황이다. 즉 고난의 상황이다. 현재 상황이 암담하고 부정적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적절합니다. 다음 니은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생략된 목적어는 노래를에 해당하겠군. 이를 통해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드러내고 있어. 생략된 목적어는 사연에 나왔던 노래 시가 결실을 맺은 노래를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독립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귿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이 지닌 순수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 이 부분이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것은 맞지만 그리고 순수한 모습도 나타내고 있어요. 하지만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을 수식하는 것은 고향이 아니라 고향의 소년이에요. 소년은 인간의 모습과 관련된 시어죠. 그래서 자연의 순수함이 아니라 소년의 순수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다음 리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애정어린 태도가 직접 드러나고 있어. 사랑스러운에서 알 수 있듯이 들길에 대한 화자의 애정어린 태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다음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이 행위는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천연한 행동으로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울타리 밖에 화초를 심는 행위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모습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것은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천연한 행동으로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었어요. 지금까지 고1 문학 전체 지문 살펴보고 변형 문제 풀어봤는데 우리가 같이 풀어본 문제 외에도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 뭐 분석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